궁정동 안가식당 테이블 위에 소주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절반쯤 채워진 채로. 누군가 집으려다 내려놓은 것처럼, 혹은 다시는 집을 사람이 없어진 것처럼. 그 잔은 그날 밤 이후 아무도 치우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도착했을 때도, 사진사가 현장을 기록했을 때도 그 잔은 그 자리에 있었다. 절반이 채워진 채로. 영원히 멈춰버린 어떤 순간의 증거처럼. 1979년 10월 26일 밤. 대한민국은 그날 이후 다시는 같은 나라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총성에서 시작하면 절반밖에 이해할 수 없다. 총성은 결과다. 긴, 아주 긴 원인의 사실이 끊어지는 소리다. 그 사실의 끝을 이해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사실을 만든 공간으로, 그 공간을 만든 사람들에게로. 궁정동 안가, 청와대 경내에 위치한 이 시설은 공식 지도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았다. 주소도, 명칭도, 존재 자체가 비공식이었다. 외부에서는 그 건물의 윤곽조차 볼 수 없었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오직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알았다. 박정희가 엄선한 측근들과 사적인 시간을 보내는 공간. 국정을 논하는 공식 회의실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듣고 그 사이에서 진짜 이야기를 나누는 곳. 유신체제의 공식 언어가 잠시 쉬는 장소. 건물 자체는 작고 소박했다. 규모만 보면 고위 공무원 관사 수준이었다. 식당, 응접실, 작은 방들. 화려함보다는 은밀함이 설계의 원칙이었다. 창문에는 항상 커튼이 쳐져져 있었다. 경호원들은 외부 동선을 차단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밖에 닿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 밤 총성이 울렸을 때 감장밖의 서울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토요일 밤이었다. 그 식당 안에 4명이 앉아 있었다. 박정희, 차지철, 김재규, 그리고 연애를 위해 자리에 부른 여성 2명. 경호원들은 바깥 공간에 배치돼 있었다. 주방에는 요리사가 있었다. 안가 건물 내부 인원까지 합치면 그날 밤 그 공간에 있던 사람은 총 3-4명이 넘었지만 그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명이 밝았는지 어두웠는지, 음악이 무엇이었는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에서 그 세부 사항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지 않는다. 충격을 받은 기억이란 그런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음악 소리를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전날 밤의 맴새를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테이블 위의 소주잔은 기억한다. 수사 사진에 찍혀 있다. 절반이 채워진 채로. 이제 그 방에 총을 들고 들어온 남자를 이해해야 한다. 김재규. 1926년 경북 선산 출생. 박정희보다 10살 아래. 같은 경상도 땅, 같은 가난, 같은 시대의 냄새를 공유한 사람. 육군사관학교 2기. 군인으로 출발해서 장군이 됐고, 장군에서 정치인이 됐고, 정치인에서 정보기관의 수장이 됐다. 중앙정보부장. 대한민국에서 그 자리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국내 정치공작, 해외 정보, 반체제 인사감시와 판압. 중정은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었다. 유신체제를 숨쉬게 하는 폐와 같은 기관이었다. 그리고 김재규는 그 폐를 관장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박정희와 처음 연결된 시점은 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5.16 쿠데타 이후 김재규는 박정희 체제에 편입됐다.
전면에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화려하거나 웅변적이지도 않았다.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충성하고, 조용히 올라가는 사람이었다. 건설부 장관 시절에 그의 이름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내무부 장관을 거쳐 1976년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됐다. 박정희가 그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신뢰의 표현이었다. 유신의 핵심 기관을 18년 지기에게 맡긴 것. 하지만 신뢰와 존중은 다른 것이었다. 김재규의 동료들, 당시 그를 가까이서 알았던 사람들의 회고를 모아보면 공통적인 묘사가 나온다. 자존심이 강했다. 모욕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박정희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굽어지는 사람이 됐다. 18년 동안 매일 각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몸에 밴 사람. 그 굽어짐이 언제부터 쌓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79년 가을이 되었을 때 그 지층은 이미 상당히 두꺼워져 있었다. 균열이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은 차지철 때문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차지철이 박정희 옆에서 갖게 된 위치 때문이었다. 1979년 대한민국의 풍경을 한 장면으로 요약하라면 이 장면이다. 부산과 마산의 거리.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교문을 나왔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다. 오후가 되자 수천 명이 됐다. 저녁이 되자 학생만이 아니었다. 넥타이를 맨 회사원,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 시장 상인, 그냥 길을 가다가 합류한 사람들. 그들이 외친 것은 유신 철폐였다. 박정희 물러나라였다. 그 구호가 부산 도심을 채웠다. 다음 날 마산과 창원으로 번졌다. 규모가 더 커졌다. 경찰서가 공격받았다. 파출소가 불탔다. 이것은 학생운동의 문법이 아니었다. 더 오래된,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였다. 유신 7년, 긴급조치의 시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는 시대. 그 7년이 쌓이고 쌓여서 부산거리로 터져나온 것이었다. 청와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러나 방향에서 갈렸다. 차지철은 강경 처리를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확했다. 군을 투입해서 진압하면 된다. 시위는 확산되기 전에 끊어야 한다. 유화는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약함은 더 큰 도전을 불러온다. 그가 그 자리에서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극단적 발언들의 정확한 형태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차지철이 폭력적 진압을 지지했고 그 주장의 규모가 충격적이었다는 것은 여러 증언에서 반복된다. 김재규는 법정에서 차지철이 캄보디아식 처리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수백만을 희생시켜서 끝낸다는 식의. 그 발언이 정확히 그 형태로 나왔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발언이 나왔다는 김재규의 진술은 재판 내내 일관됐다. 김재규의 입장은 달랐다. 현장 상황을 눈으로 봤다. 시위대의 규모만이 아니라 시위대의 얼굴을 봤다. 그게 달랐다. 그는 박정희에게 보고했다. 이것은 단순한 불순 세력의 선동이 아니다. 민심이 돌아섰다.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 강경 진압은 기름을 붓는 격이다. 박정희가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결과는 있다. 10월 18일 부산 일원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군이 투입됐다. 차지철이 원하던 방향이었다. 김재규의 보고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그해 내내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올린 정치적 판단들이 차지철의 목소리에 의해 덮이는 일이 반복됐다. 회의 속상에서 차지철은 김재규의 발언을 자르거나 거들지 않았다. 때로는 대통령 앞에서 정보부장의 분석을 대놓고 틀렸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김재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박정희가 보는 앞에서,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는 앞에서. 이것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었다면 한국 정치사의 흔한 이야기로 끝났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김재규에게 그것은 인격의 문제였다. 18년.
각하를 위해 바친 18년. 그 세월이 경호 실장 한 명의 발언에 가려지는 것. 그것을 박정희가 그냥 보고 있는 것.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것을 박정희가 용인하고 있는 것. 그 균열이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안가식당에서 마침내 소리를 냈다. 그날 저녁의 시작은 평범했다. 적어도 겉으로는. 박정희가 궁정동 안가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수행원들이 자리를 정리했고 음식이 준비됐고 술이 나왔다. 이런 자리는 전에도 있었다. 유신 체제 아래서 박정희의 사적인 저녁은 국정의 연장이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필요한 독재자의 휴식이기도 했다. 그날 밤 그 자리에 김재규가 있었고 차지철이 있었고 박정희가 불러들인 여성들이 있었다. 음식이 오갔다. 술이 돌았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됐다. 그 대화의 내용을 살아남은 사람들의 진술이 있고 재판 기록이 있고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나온 회고들이 있다. 하지만 그 진술들은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기억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당기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는 재판 기록과 공식 증언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들만 따라가기로 한다. 그날 밤 식탁의 주된 화제는 부마 사태였다. 며칠째 이어지는 시위, 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주제였다. 김재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꺼냈다.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 야당과의 대화를 열어야 한다. 계속 이렇게 가면 민심은 더 멀어진다. 그것이 그의 일관된 분석이었고 그는 그 분석을 믿었다. 차지철이 끼어들었다. 그것도 박정희가 듣는 앞에서. 정확히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 순간의 어조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날 밤의 분위기가 어느 지점에서 바뀌었다는 것은 이후 증언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김재규의 말이 또 가볍게 묻혔다. 차지철이 강경론의 언어로 그 위를 덮었다. 그리고 박정희가 있었다. 박정희가 그 자리에서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가? 이것이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이다. 재판에서 김재규는 그날 밤 박정희의 발언을 이렇게 진술했다. 자신이 현 상황에 대해 정치적 해결의 필요성을 건의하자 박정희가 각하는 신민당 총재 김영삼 제명 처리를 잘못했다고 보냐는 식의 반문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화가 이어지면서 박정희는 차지철의 강경론에 더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목에서 김재규가 느꼈다고 진술한 것은 좌절이나 분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단절감이었다. 18년을 같이 해온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니, 더 정확하게는 듣고 있지만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서 박정희가 한 말이 있었다. 그 말이 정확히 김재규의 법정 진술에서 그가 인용한 박정희의 말은 데모하는 놈들은 탱크로 밀어버리면 된다는 식의 표현이었다. 혹은 그것과 유사한 극단적 진압론의 언어. 캄보디아 발언이 차지철에게서 나왔는지 아니면 그 뉘앙스가 박정희의 발언 속에도 있었는지 그 경계는 재판 기록 안에서도 완전히 선명하지 않다. 하지만 김재규가 그날 밤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들었고 그것이 그를 어떤 임계점으로 밀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말 이전과 이후 그의 행동이 달라졌으니까. 그것이 전부다. 화장실. 김재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에 간다고 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던 부하에게 권총을 받았다. 그 권총은 미리 준비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뜻이 된다. 이 부분이 김재규 사건에서 가장 복잡한 지점이다. 그가 그날 밤 이전에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날 밤 식당에서의 대화가 그 계획에 방아쇠를 당겼는지. 재판에서 그는 처음에 즉흥적이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미리 계획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두 진술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아마 둘 다 사실일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방식이다. 머릿속에 오래 굴러다니던 생각이 있고 어떤 순간이 그 생각을 현실로 끌어내는 방아쇠가 된다. 계획이 먼저 있었지만 실행을 결정한 것은 그날 밤 그 식탁에서 들은 말이었을 것이다. 권총이 미리 준비됐다는 것은 의지의 증거고 그 의지를 최종적으로 확인시킨 것은 박정희의 마지막 말이었을 것이다. 그는 식당으로 돌아왔다. 권총을 들고. 총성은 두 번 울렸다. 먼저 차지철을 향해, 그리고 박정희를 향해. 박정희는 첫 발에 쓰러지지 않았다. 두 번째 발이 필요했다. 그 두 번째 발, 쓰러진 박정희에게 가까이 다가가 발사한 그 마지막 총성. 그것이 18년의 끝이었다. 건물 밖에서 경호원들이 반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총성을 처음에 다들 정확히 뭔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언도 있다. 그 짧은 혼란의 중앙정보부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려 했다. 박정희 사망 이후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에서 한 행동들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다. 그는 패닉 상태가 아니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왜 했는지에 대한 서사를 만들고 있었다. 유신 철폐, 민주주의 회복. 그것이 그가 그 밤 이후 자신의 행동에 붙인 이름이었다. 군부에 연락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에게 연락이 갔다. 정승화는 안가로 왔다. 현장을 확인했다. 이미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진 그 공간에서 그 밤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할 일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재규가 상상했던 시나리오는 현실이 되지 않았다. 그가 박정희를 제거하면 유신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공간이 열리고 자신은 그 전환점을 만든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은 놀랍도록 순진했다. 그가 군부의 복잡한 권력 지형을 제대로 읽지 못했는지 아니면 읽었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가 움직이는 동안 다른 사람도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전두환, 1979년 10월 26일 당시 보안사령관. 그는 박정희 피격 소식을 듣고 즉각 합동수사본부장을 자임했다. 그의 움직임은 빨랐다. 너무 빨랐다고 느낀 사람들도 있었다. 그 빠름이 우연인지 준비된 것인지는 이후 12월 12일 사태가 답을 준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김재규는 10월 26일 밤이 끝나기 전에 체포됐다. 그를 체포한 것은 군이었다. 수갑이 채워질 때 그가 무슨 표정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이 없다. 아니면 기록이 있어도 공개되지 않은 것인지.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1980년 봄, 대한민국은 또 다른 격변 속에 있었다. 광주가 있었고 전두환의 신군부가 권력을 굳혀가고 있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김재규의 재판은 진행됐다. 그는 내란 목적 살인죄로 기소됐다. 그것이 의외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침묵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김재규는 달랐다. 그는 자신이 유신을 끝내기 위해 박정희를 죽였다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당당하게, 거의 고집스럽게. 법정이 그의 말을 어떻게 들었는가?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민주주의적 정당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매란 목적 살인, 사형. 1980년 5월 24일, 김재규는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사형 집행 전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기록들은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그의 가족들에게만 있다. 그가 형장으로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는 당시 방청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남아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검사보다 더 당당해 보였다는 사람도 있다. 그것이 진짜 신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초연함인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그의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 중 일부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그가 박정희를 죽인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맞는 일이었다고 믿었다고. 그것이 변호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결과가 말해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진위를 따지기 전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가 유신철폐를 위해 방아쇠를 당겼다면 그 결과는 어땠는가? 박정희 이후에 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10월 26일에서 12월 12일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7일이었다. 그 47일 동안 대한민국은 짧은 민주주의의 봄을 꿈꿨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다. 유신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야당 정치인들이 거리로 나왔다. 대학 캠퍼스에서 자유의 공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 47일은 실제로 있었다. 짧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12월 12일 그것이 이후 한국 현대사를 또 다른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1980년 봄, 서울의 봄이 있었고 5월 광주가 있었다. 김재규가 자신의 행동으로 열려고 했던 문은 다른 사람이 다시 닫아버렸다. 그렇다면 그의 행동은 의미가 없었는가? 그것은 간단한 질문이 아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답을 내리는 것도 이 이야기의 역할이 아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그가 기대했던 결과와 실제로 일어난 일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다. 그가 그 간극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예상했지만 감수했는지, 아니면 어떤 계산도 없이 그저 그날 밤 그 순간에 무언가가 끊어졌는지. 우리가 가진 증거들은 여전히 완전한 답을 주지 않는다. 그 간극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잘못 읽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김재규를 두 개의 극단 중 하나로 밀어넣는다. 영웅 아니면 살인자. 민주주의의 투사 아니면 권력 다툼에서 진 패배자. 하지만 그 두 개의 칸 어디에도 실제 인간이 들어가는 공간은 없다. 그를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시간의 밀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 그 세월 동안 박정희라는 사람 곁에서 일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히 상사 밑에서 일한 것이 아니었다. 박정희 체제는 일종의 중력장이었다.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보다 체제의 논리를 먼저 내면화했다. 반대는 배신이었고 충성은 생존이었다. 18년 동안 그 중력장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것이 김재규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밖을 봤다. 부산에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봤다. 탄압의 지시를 집행하면서도 그 탄압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가장 선명하게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중앙정보부는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들이는 기관이었지만 동시에 민심의 흐름을 가장 예민하게 읽는 기관이기도 했다. 그가 정말로 민주주의를 원했는지 아니면 차지철에 대한 분노와 박정희에 대한 누적된 모욕감이 그날 밤의 진짜 동력이었는지. 재판 과정에서 그 자신이 제시한 서사는 전자였다. 하지만 인간의 동기란 대개 한 가지가 아니다. 신념과 감정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 행동은 더욱 돌이킬 수 없어진다. 두 개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다. 그는 유신의 진심으로 환멸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차지철 앞에서 박정희에게 무시당한 것이 마지막 일격이었다. 신념이 뇌관이었다면 모욕은 점화였다. 그 점화의 순간 그가 들은 말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박정희의 마지막 한마디. 이 이야기의 제목이 가리키는 그 말. 재판 기록에서 김재규가 진술한 내용을 다시 정확히 짚어보면 박정희가 그날 밤 김재규를 향해 직접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기록은 분명하지 않다. 박정희가 차지철의 강경론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고 김재규의 정치적 건의를 사실상 일축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위기상 김재규가 철저히 주변부로 밀려났다는 것. 그것이 재판 기록이 확인해주는 수준이다. 하지만 그 수준이 오히려 더 무섭다. 박정희가 특별히 잔인한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차지철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었다. 18년의 파트너가 그 자리에서 공기처럼 취급됐다. 대놓고 모욕하는 것보다 모욕인지도 모르게 무시하는 것이 더 깊이 박힌다. 칼보다 무딘 것이 더 오래 아프다. 그 무딘 것이 김재규의 어딘가에 박혀 있었고 그날 밤 그것이 마침내 통증을 넘어섰다. 그리고 하나 더. 재판에서 김재규의 변호인단이 중점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그날 밤 식탁의 대화에서 박정희와 차지철이 부마 사태 진압에 관해 나눈 논의의 성격. 단순한 계엄 유지 수준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고 더 폭력적인 진압을 논의했다는 정황. 김재규는 그 논의를 듣는 순간 이것이 다가올 더 큰 학살의 서막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그것을 막기 위해 행동했다고. 사후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성한 서사인가? 아니면 실제로 그 순간 그가 느낀 공포와 판단인가?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는 그 주장을 완전히 기각하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이후 일어난 일들, 광주의 5월이 그 판단이 완전히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김재규가 아는 미래가 아니었다. 그는 그날 밤 1980년 5월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18년 동안 이 체제의 내부를 가장 가까이서 봐온 사람으로서 그가 느낀 공포의 방향은 허공을 향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박정희.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침묵했던 인물을 정면으로 봐야 할 차례다. 그는 그날 밤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아무것도 몰랐는가? 측근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낌새를 전혀 채지 못했는가?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18년 관계의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경호 기록과 당시 안가의 구조를 보면 그날 밤 김재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경호 시스템상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면 잡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잡아내지 못했다. 아니면 잡아냈지만 보고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냥 익숙한 사람의 익숙한 움직임으로 읽혔거나 그것이 바로 측근의 위험함이다. 낯선 사람은 경계한다. 하지만 18년을 함께한 사람의 움직임은 경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박정희는 그날 밤 그 식당에서 가장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 있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것이 그를 가장 취약하게 만든 조건이었다. 총성이 울린 후 박정희가 쓰러지기까지의 시간은 매우 짧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누구를 봤는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기록이 없다. 아니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 방에서 그 순간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디테일을 완전히 기억하거나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뿐이다. 그리고 그 죽음이 한국 현대사를 돌이킬 수 없이 바꿨다.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갈라지는 지점 중 하나다. 경제발전의 설계자라는 서사와 독재와 인권 탄압의 주역이라는 서사가 충돌한다. 그 두 서사 모두 사실의 일부를 담고 있고 그 때문에 쉽게 합쳐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갈등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국 사회의 균열선을 따라 살아있다. 이 이야기에서 그 균열을 해소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고 목적도 아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 안가식당에서 일어난 일은 그 균열의 가장 선명한 단면이다. 박정희를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사람이 그를 죽였다. 그 역설 자체가 유신체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어떤 설명보다 더 날카롭게 말해준다. 시간을 앞으로 당겨보자. 1980년대가 지나고 1990년대가 왔다. 민주화가 됐다. 그리고 조금씩 그 밤에 대한 이야기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안가 인근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재판을 방청했던 사람들, 김재규를 직접 알았던 사람들의 증언이 책으로, 인터뷰로, 기록으로 남기 시작했다. 그 기록들이 그리는 김재규는 재판정에서의 당당한 피고인과 조금 다른 면을 보여준다. 그는 수감 생활 중에 불경을 읽었다. 명상을 했다. 면회를 온 사람들에게 정치 이야기보다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고 한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후회 없음이 평온함에서 나온 것인지 완고함에서 나온 것인지는 그를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그를 마지막으로 면회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공개된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가족이었을 것이다. 그 면회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아직 공개된 것이 없거나 공개되지 않기로 선택된 것들이다. 1980년 5월 24일. 그날 서울구치소에서 있었던 일은 짧고 공식적인 문장 그것이 전부였다. 그날 구치소 밖 서울의 날씨가 어땠는지, 하늘이 맑았는지 흐렸는지조차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다. 혹은 기록했지만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김재규의 재평가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른 것은 민주화 이후였다. 일부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그의 행동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 했다. 사면복권 논의도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매번 박정희에 대한 평가와 뒤엉키면서 결론 없이 흩어졌다. 두 사람의 운명은 죽어서도 서로에게 묶여 있었다. 2007년, 법원은 김재규에 대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서 있는 자리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와 역사적 평가는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인 대화다. 궁정동 안가 자리는 지금 어떻게 됐는가? 그 건물은 철거됐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섰는지, 지금 그 위치를 찾아가면 무엇이 보이는지, 세월이 그 위를 덮었다. 하지만 당시 안가에서 일했던 주방 직원 중 한 명이 훗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날 밤 자신은 주방에 있었다. 총성을 듣고 바닥에 엎드렸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른다. 일어났을 때 밖이 조용했다. 그리고 식당 쪽에서 누군가 나와 자신에게 말했다. 지금 나가도 된다고. 나가면서 그가 본 것은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잔이었다. 절반이 채워진 채로, 아무도 집지 않은 채로. 박정희의 것인지, 김재규의 것인지, 차지철의 것인지 그냥 거기 있었다고 했다. 아무도 마저 마시지 않은 채로. 그것이 전부다.
그 절반 채워진 잔이 그 밤의 전부를 담고 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멈춰버린 어떤 시간. 누군가는 마저 마시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마시지 못했다. 무슨 이유에서였든 그 잔은 치워졌을 것이다. 언제였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잔이 거기 있었다는 것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았다. 주방에서 엎드려 총성을 들었던 사람의 기억 속에. 그 사람도 지금은 살아있는지 모른다. 소주잔, 절반, 멈춤. 그게 1979년 10월 26일 밤이었다.